68세 사돈 총각의 거친 손이 빗물에 젖은 제 셔츠 안으로 파고들 때 저는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죽어있던 제 몸이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다는 걸요. 며느리 몰래 별장 옷장 속에 숨어서 나눴던 그 숨막히는 3분. 65세 시어머니가 저지른 가장 타락하고 가장 뜨거웠던 배신의 기록. 지금 그 문을 엽니다. 제 이름은 김정순, 올해 65입니다. 남편을 10년 전 위암으로 떠나보내고 지금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큰 아들과 사니 든든하겠다. 며느리가 살갑게 챙겨줘서 좋겠다며 부러워하지만 속사정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 집에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그저 돈 안 드는 식모일 뿐이죠. 아들 승재는 제약회사 영업직이라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며느리 민지는 입시학원 원장이라 저보다 더 바쁩니다. 손주 둘을 키우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애들 등교시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까지 허리 한번 펴볼 새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갈비찜 좀 해주세요. 민지가 요즘 기력이 없대요. 아들의 무심한 전화 한 통에 저는 또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제 관절이 쑤시는 건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처자식 입에 들어갈 것만 챙기는 아들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얹혀 사는 죄인이다 생각하며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민지가 평소와 달리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일이냐? 저희 친정 오빠 아시죠? 동훈 오빠요. 이번에 미국 사업 정리하고 완전히 귀국하신대요. 박동훈, 며느리의 친정 오빠이자 제게는 사돈 총각인 사람. 20년 전 결혼식 때 딱 한 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강렬해서 저 집안 유전자가 참 좋구나 생각했었죠. 젊은 시절 베트남전에도 참전했고 이후 미국에서 건설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만 건너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당분간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양평에 사둔 별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관리가 엉망이래요. 입주 도우미를 구한다는데 혹시 어머니가 며칠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남한테 맡기기엔 오빠 물건들이 좀 귀한 게 많아서.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는 사돈 식구 수발까지 들라는 건가 싶어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가 사례는 넉넉히 하겠대요. 한 달만 봐주시면 500만 원 드린다고. 500만 원. 제게는 1년 용돈보다 큰 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숨막히는 아들네 집구석을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좀 봐주마. 그렇게 저는 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며느리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양평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벚꽃들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65세 봄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별장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목조주택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오빠 별장이에요. 오빠는 내일 오후에 도착할 거예요. 그때까지 청소랑 정리 좀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저를 내려놓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텅 빈 별장. 적막했지만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에 취해 창문을 활짝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냉장고를 채워 넣었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공간 같았으니까요. 해질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멀리서 검은색 지프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68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탄탄한 체격. 구리빛 피부에 흰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모습. 선글라스를 벗자 드러난 깊고 진한 눈동자. 박동훈,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 사부인 되십니까? 제 동생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가 성큼성큼 다가와 제 짐을 들어주며 건넨 첫마디. 중저음의 목소리가 제 고막을 울리고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죽어있던 제 심장이 사돈이라는 금기 앞에서 묘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동훈 씨, 아니 사돈 총각과의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부인, 불편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제 서재에만 있을 테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젠틀했습니다. 저를 아줌마나 일하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꼬박꼬박 사부인이라 부르며 예우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 예의 바른 태도 뒤에는 묘한 야성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는 별장 뒤편산으로 조깅을 다녀왔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 들어와 물을 마시는 그의 모골대를 볼 때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칫하곤 했습니다. 얇은 운동복 위로 드러난 그의 등 근육은 제 죽은 남편이나 배 나온 아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망측하다, 김정순. 내 나이가 몇인데 사돈을 보고 침을 삼켜? 스스로 허벅지를 꼬집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눈길은 자꾸만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더니 기어이 별장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저는 무서움에 떨며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촛불 하나를 든 그가 나타났습니다. 사부인, 괜찮으십니까? 두꺼비 집이 나간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그는 촛불을 식탁에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비에 젖은 채 돌아온 그의 흰 셔츠는 속살이 비칠 정도로 투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하, 퓨즈가 완전히 나갔네요. 오늘 밤은 촛불 켜고 지내야겠습니다. 무섭지 않으시죠? 그 모습이 너무나 섹시했습니다. 68세 노인이 아니라 비를 맞고 돌아온 한 마리 늑대 같았습니다. 그가 젖은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옷이 젖어서 좀 갈아입겠습니다. 그가 상의를 벗자 드러난 상체에는 크고 작은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인지 거친 삶의 훈장인지 모를 그 상처들이 이상하게 제 모성애와 여자의 본능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와인. 한잔 하실래요? 이런 밤엔 술이라도 한잔해야 잠이 올 것 같아서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 어둠, 빗소리, 그리고 눈앞에 젖은 남자. 이 모든 것이 저를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죠. 사부인이 주시는 술이라면. 촛불 아래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에 채워지고 우리의 이야기도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되신 지 10년 되셨다고요.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돌직구 질문에 저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이요? 사치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그런 거 느낄 새도 없었어요.
그냥 가끔 밤에 혼자 깨면 내가 못하러 사나 싶긴 했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업이다 뭐다 평생 쫓겨 살았지. 정작 제 마음 둘 곳 하나 없더군요. 그래서 아직 혼자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동병상련. 우리는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같은 색깔의 고독을 발견했습니다. 술 기운이 돌자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크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사부인 손이 참 곱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던데 거짓말 같습니다. 그 손길에 제 심장은 20대 처녀 때보다 더 거세게 뛰었습니다. 찌릿한 전기가 손등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꽉 잡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별장 안은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성처럼 말이죠. 손등에 닿은 그의 온기는 제 핏줄을 타고 흘러 심장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몸 어딘가에서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는 것 같았죠. 촛불이 일렁거릴 때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깊어졌다 옅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매혹적이던지 저는 제가 시어머니라는 사실도 그가 며느리의 오빠라는 사실도 잊고 싶어졌습니다. 사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입술은 거절을 말하고 있었지만 제 눈은 그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걸 그도 알았을 겁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오히려 그를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파가 푹 꺼지는 느낌과 함께 그만의 짙은 남성적인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빗물 냄새, 와인 향, 그리고 묘한 살냄새. 사부인, 아니 정순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 게 얼마만인지. 승재 엄마 어머니 할머니로만 불리던 제게 정순 씨라는 호칭은 마치 마법 주문 같았습니다. 오늘 밤만은 사돈 말고 그냥 남자와 여자로 있으면 안 됩니까? 제 눈엔 지금 당신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로 보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 놓았습니다. 아름답다니요. 늙고 볼품없는 늙은이를.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뺨을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제 입술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그의 뜨거운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감촉.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본물 터지듯 격렬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탐닉하듯 굶주린 짐승처럼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65세와 68세. 남들이 들으면 주책이라고 노망났다고 손가락질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20살 청춘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의 혀가 제 입안을 파고들 때 저는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여전히 뜨거운 피가 흐르는 여자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벽면을 타고 어지럽게 춤을 췄습니다. 침대에 눕혀진 제 위로 그가 올라왔을 때 창밖의 천둥 소리보다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불을 꺼주세요. 부끄러워요. 제가 웅얼거리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제 눈에 담고 싶어요. 그는 불을 끄는 대신 제 옷을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쭈글쭈글한 뱃살, 처진 가슴. 보여주기 싫어 움츠러드는 저를 그는 사랑스럽다는 듯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아름다워요. 세월이 만든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10년간 닫혀있던 몸의 문이 열리고 쾌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오빠, 사돈 총각. 그 금기된 호칭이 주는 배덕감이 오히려 우리의 밤을 더 뜨겁게 불태웠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 행복이 죄가 될 것임을 알기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위험한 사랑도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옆에는 그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비친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불안했습니다. 미쳤어, 김정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밤새 뜨거웠던 열기가 식자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돈 총각과 하룻밤을 보내다니. 아들이 알면, 며느리가 알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침대에서 빠져나와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흔적을 지우려고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데 등 뒤에서 그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더 자지 않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를 밀쳐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사돈. 어젯밤은 우리가 실수한 겁니다. 술김에 없던 일로 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실수요? 정순 씨한테는 어젯밤이 고작 술 기운의 한 실수였습니까? 전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라뇨? 우린 사돈지간이에요. 민지가 알면 어쩌려고. 그때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서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 며느리.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을 다 알고 전화한 것만 같아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쉿하는 손짓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냐? 이 아침부터 웬일이니? 어머니,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오빠는 어때요? 식사는 잘 챙겨드리고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했습니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와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럼 별일 없다. 식사도 잘하시고 다행이네요. 아 참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거기 갈까 봐요. 오빠한테 인사도 드릴 겸 고기도 구워 먹고요. 주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주말이면 겨우 이틀 뒤였습니다. 안 된다. 아니, 그게 아직 청소도 덜 됐고 사돈. 아니, 오빠분도 조용히 쉬고 싶어 하시는 눈치더라. 나중에 오거라, 나중에. 횡설수설하며 전화를 끊고 나니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꽤 잘하시네요, 사부인. 그가 피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민지가 온다고 했습니까? 오라고 하죠. 어차피 숨길 것도 없는데. 미쳤어요? 자식들한테 이 꼴을 보이자고요? 우리가 죄지었습니까? 남녀가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는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잃을 게 너무 많은 시어머니였으니까요. 부탁이에요.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약속 기간 끝나면 저 바로 집으로 갈 거예요. 그때까지만 그냥 사돈으로 지내요.
제 애원에 그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 씨가 원한다면 연기해 드리죠. 대신 이 별장 안에서만큼은 내 여자로 있어줘요. 그때부터 우리의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깍듯한 사돈지간으로 며느리와 아들에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며 연기를 했고, 밤이 되면 우리는 별장의 커튼을 모두 치고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제 뒤에서 그가 백허그를 하고, 저는 며느리와 통화하면서 신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 배덕감과 스릴 이 우리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서 춤을 추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하지만 황홀한 춤말입니다. 비밀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그때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별장이라는 고립된 공간이 주는 안전함에 취해 너무 대담해져 있었으니까요. 사건은 며느리가 오기로 했던 주말이 지나고 평일 오후에 터졌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아 마당에서 이불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장난스럽게 물을 뿌리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이, 왜 이래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누가 봅니까? 산속에 우리 둘뿐인데. 그는 제 허리를 감싸 안고 목덜미에 입을 맞췄습니다. 햇살 아래서 나누는 스킨십은 밤과는 또 다른 짜릿함이 있었죠. 우리는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보고 웃으며 껴안고 있었습니다. 어험, 큼큼. 그때 대문 쪽에서 굵직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떨어져 보니 별장 관리를 돕던 동네 이장님과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 그는 다름 아닌 며느리의 먼 친척 벌 되는 아저씨였습니다. 가끔 별장 잔디 관리를 해주러 온다는 그 사람이 하필 그 시간에 들이닥친 겁니다. 아이고, 두 분이 사이가 참 좋으시네. 허허. 이장님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지만 며느리의 친척이라는 그 남자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끈적한 눈빛으로 우리를 훑어보고 있었죠. 박 사장님 오셨다는 소문 듣고 인사나 드릴까 왔더니 방해를 했구만요. 사부인도 참 정정하시네요. 정정하다는 말이 그렇게 비수처럼 꽂힐 줄 몰랐습니다. 늙은 것들이 노망났구나라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그들을 맞이했지만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아, 예. 인사나 하려고 왔는데 바쁘신 것 같으니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민지한테도 안부 전해드릴게요. 그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민지한테 안부 전하겠다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요? 저 사람이 민지한테 말하면 우리 다 끝장이에요. 제가 울먹이자 그가 제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겁먹지 마요. 본 것도 없는데 뭐라고 떠들겠습니까? 그리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 책임집니다. 책임? 당신이 뭘 책임져요? 내 자식들 얼굴 어떻게 봐요? 당신은 미국 가면 그만이지만 난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처음으로 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안감이 분노가 되어 폭발한 겁니다. 정순 씨, 나 미국 안 갑니다. 당신 두고 어디 안 가요. 거짓말.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즐길 거 다 즐기고 나면 늙은 여자 따위 헌신짝처럼 버리잖아요. 제 모진 말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상처받은 표정.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각방을 썼습니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떨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며느리의 전화일까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를 향한 사랑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랑을 지키기엔 저는 너무 겁쟁이였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더군요. 그 친척 아저씨가 다녀가고 이틀 뒤 예고도 없이 며느리 민지가 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평일 오전 11시 학원 문도 닫고 올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무슨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러 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때 저와 동훈 씨는 거실에서 늦은 아침을 먹으며 화해의 분위기를 잡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제 손을 잡고 미국 가지 않겠다. 같이 살자며 진지하게 설득하던 중이었죠. 어머니, 안에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 입구까지 다가왔습니다. 어떡해. 동훈 씨, 빨리 숨어요. 아니, 그냥 방으로 들어가요. 저는 사색이 되어 그를 밀쳤습니다. 왜 숨습니까? 당당하게. 제발요.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제 애원에 그는 혀를 차며 안방이 아닌 부엌 옆 다용도실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방금까지 마시던 커피잔 2개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커피잔 하나를 싱크대에 던져넣고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민지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요. 어머니 놀라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며느리의 눈이 매섭게 집안을 훑었습니다. 마치 형사가 범행 현장을 수색하듯 말이죠. 놀라긴. 내가 갑자기 오니까 그렇지. 오빠. 아니, 사돈은 아침 일찍 산책 나가셨다. 그래요? 차는 밖에 있던데. 아, 걸어서 가신다고. 멀리 가셨어. 며느리는 식탁 위에 남은 커피잔 하나를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커피 드셨어요? 분위기 잡으시고. 응. 심심해서. 그때였습니다. 다용도실 쪽에서 달그락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숨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죠? 며느리가 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 고양이야. 길고양이가 자꾸 부엌으로 들어와서 제가 며느리의 팔을 잡고 막아서는 순간 다용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것은 동훈 씨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와 거실을 가로질러 도망갔습니다. 그가 기지를 발휘해 창문으로 고양이를 들여보냈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았던 거겠죠.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아저씨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랑 오빠랑 좀 그렇고 그런 사이 같다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보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사돈이랑. 징그럽게. 저는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오히려 더 수상해 보였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어떤 사람인데. 어머니 같은 분이랑. 어머니 같은 분. 그 말 속에는 식모처럼 부리던 시어머니가 감히 우리 오빠를 넘보겠냐는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물다 돌아갔지만 경고를 남기고 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진짜 승재랑 다 같이 올게요. 그때까지 오빠 잘 챙겨주세요. 아시죠? 선 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선 넘지 않게.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다용도실에서 나온 그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모욕감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죠. 정순 씨 들었죠? 저 아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도 저 집구석으로 돌아갈 겁니까? 그의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후 별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한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도 묵묵히 청소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내는 게 맞아. 이게 순리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가슴은 텅 빈 것처럼 시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뜨겁게 저를 안아주던 그 남자가 이제는 차가운 사돈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선을 넘었던 그날처럼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다가 불 켜진 서재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 앞에 서 있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훈 씨, 짐 싸요. 내일 아침에 데려다 줄게요. 그가 저를 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아직 약속한 한 달이.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안고 싶은데 당신은 날 부끄러워하니까. 내가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가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들 집으로 그 잘난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라고요. 그의 말에 억눌려왔던 제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내가 좋아서 그래요? 나도 여자예요. 당신이랑 있으면 좋고 설레고 미치겠다고요. 하지만 난 엄마잖아요. 할머니잖아요. 내 쾌락 때문에 자식들 얼굴에 먹칠할 순 없잖아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65년 인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서름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가 다가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순 씨,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겁니다. 당신 인생은요? 언제까지 껍데기로 살 겁니까? 나한테 와요. 자식들 안 보고 살아도 될 만큼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돈도 시간도 사랑도 다 줄게요. 그의 고백은 달콤했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어떻게 안 보고 살아요? 내 핏줄인데. 그럼 선택해요. 나입니까? 자식들입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난 당신 내려주고 다시는 한국 안 옵니다. 그는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잔인하지만 확실한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 따뜻한 품을 영영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천륜을 끊고 욕망을 택할 것인가. 새벽녘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방을 쌌습니다. 제 짐이 아니라 그와의 추억을 담을 작은 가방을요. 동훈 씨, 나 못 가요. 당신이랑 갈래요. 제 말에 그가 저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 만났던 날보다 더 처절하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그리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 승재까지 별장으로 들이닥쳤으니까요. 어머니, 나오세요. 당장 나오시라고요. 아들 승재의 고함이 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평소에 점잖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한 건지 분노에 취한 건지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민지는 그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친척 아저씨가 확신을 가지고 다시 제보를 했거나
며느리가 제 핸드폰 위치 추적이라도 한 모양입니다. 저와 동훈 씨는 잠옷바람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우리 꼴을 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진짜였네. 엄마, 진짜 노막 났어? 어떻게 장모님 오빠랑 사돈이랑 붙어 먹어? 쪽팔려서 회사도 못 가겠어. 아들은 제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동훈 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승재군, 말 조심하게. 자네 어머니야. 당신이 뭔데 내 엄마 편 들어? 돈 많으면 다야? 우리 엄마 꼬셔서 뭐 하려고? 이 늙은 여자가 뭐 볼 게 있다고. 아들의 폭언에 저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종처럼 헌신하며 키워온 아들이 저를 볼품없는 늙은 여자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승재야, 너 말이 심하다. 뭐가 심해? 엄마가 한 짓은 생각 안 해? 사부인이랑 간통이라니. 이거 뉴스감이야 알아? 아들이 홧김에 테이블 위에 있던 꽃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튀었고 제 다리에 생채기가 났습니다. 동훈 씨가 참지 못하고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폐악질이야. 내 놈이 어머니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68세의 노장과 30대 아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고 저는 말리려다 밀려 넘어졌습니다. 아들의 주먹이 동훈 씨의 얼굴을 강타했고 동훈 씨의 입가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가 울부짖으며 그들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승재야,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죄야. 그러니 제발 사돈 어른 건드리지 마라. 제 비굴한 모습에 동훈 씨가 슬픈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순 씨 일어나요. 왜 빌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죠. 엄마는 우리 가족을 파괴했잖아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할 뻔한 소동은 며느리가 아들을 뜯어말려 데리고 나가면서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 실망이에요. 다시는 우리 애들 볼 생각 마세요. 생활비도 끊을 거예요. 알아서 사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통보.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손주들을 못 본다는 것, 가족에게서 버림받는다는 것. 차가 떠나고 난 뒤 난장판이 된 별장 거실에 저와 동훈 씨만 남았습니다. 그는 터진 입술을 닦으며 저를 안아주려 했지만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몸에 닿는 그의 손길이 이제는 끔찍한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동훈 씨는 저에게 같이 미국으로 가자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묵묵히 제 짐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모진 말과 며느리의 절연 선언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자식은 종교였고 그 종교가 저를 파문시켰으니 저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시체나 다름없었죠. 정순 씨 미안해요. 내가 욕심을 부렸어요. 당신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내 감정만 앞세웠네요. 그는 부어오른 얼굴로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짠해서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 사랑이 그를 다치게 했고 제 가족을 망가뜨렸으니까요.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된장찌개와 갈비찜을 차렸습니다. 맛있네요. 평생 먹어본 집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이 맛, 그리울 겁니다. 그는 밥 한 공기를 다 비우고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순 씨, 이거 받아요.
그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수고비였습니다. 안 받아요. 내가 무슨 낯으로 돈을 받아요. 받아요. 이건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한테 준 꿈 같은 시간에 대한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독립해요. 아들네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고. 그는 제 처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나면 갈 곳 없는 제 신세를요.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김정순으로 살 때 제일 예뻐요. 그걸 잊지 마요. 봉투 안에는 약속했던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커요. 작아요. 당신을 망가뜨린 값으론 턱없이 부족해요. 제발 거절하지 말고 받아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요. 그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결국 봉투를 받아들고 오열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저를 이토록 귀하게 여겨준 남자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아들도 해주지 않았던 독립을 불륜 상대였던 이 남자가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저를 시내 버스 터미널까지 태워주었습니다. 잘 지내요. 건강하고. 동훈 씨도요. 고마웠어요. 우리는 악수 한 번, 포옹 한 번 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닿으면 다시는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백미러로 멀어지는 그의 차를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아들네 집으로 돌아가 식모처럼 살지 않겠다고. 이 남자가 준 마지막 선물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소도시에 있는 18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동훈 씨가 준 돈으로 보증금을 걸고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제법 장사가 잘 됩니다. 아들 내외와는 어떻게 됐냐고요? 처음 1년은 연락도 없더니 제가 가게로 돈 좀 만진다는 소문을 듣고는 슬금슬금 연락이 오더군요. 어머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전화에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보고 싶으면 너희들이 와라. 난 바빠서 못 간다. 그리고 용돈은 필요 없다. 내 돈 내가 알아서 쓴다. 통쾌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힘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동훈 씨 소식은 가끔 며느리를 통해 건너듣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은 세계 여행을 다니신다고 하더군요. 재혼은 안 하셨고요. 가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맥주 한잔 할 때면 양평 별장에서의 그 밤들이 떠오릅니다. 빗소리, 촛불, 그리고 뜨거웠던 그의 체온. 그때 그를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그때의 이별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당한 김정순 사장님이 있는 거니까요. 어제는 가게로 엽서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미국 소인이 찍혀 있었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생각납니다. 여전히 아름답게 살고 계시죠? 글씨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였습니다. 저는 엽서를 가슴에 품고 웃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불꽃이었고 서로를 태워 제가 되는 대신 각자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65세의 저질은 넘지 말아야 할 선. 세상 사람들은 불륜이라 욕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제 인생을 구원해준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지 마세요. 욕망에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게 제가 그 남자에게 배운, 그리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진심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늦게 핀 꽃이었지만 그 향기는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